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교육지원청 순회영양교사 강순옥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치원 급식에서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강의 자료는 학교급식 정보마당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립 유치원을 위한 급식 운영 길라잡이는요,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고 질문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급식 대상자는 주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어린이들은 특히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위생관리의 중요성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통해 몸에 독이 들어와 생기는 병입니다. 흔히 식중독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요,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식에서 미생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부분은 미생물성 식중독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며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이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집단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고요. 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와 장염 비브리오가 있고요. 바이러스성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분, 온도, 습도입니다. 특히 5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를 위험 온도대라고 부르는데 이 범위에서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는 이 온도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주자, 바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식자재는 씻어서 바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날 것과 이미 조리된 음식은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음식이 먹다 남았다면 꼭 한번 끓여주세요. 다음은 캠필로박터 제균입니다. 이 제균은 복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로 닭요리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요. 오염된 닭고기를 통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과 주방기구를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장염 비브리오입니다. 육지보다 바다가 늦게 달궈지기 때문에 해수 온도가 고온으로 유지되는 10월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균인데요. 원인은 오염된 어패류가 되겠고요. 조리하실 땐 깨끗한 수돗물로 충분히 씻고 또 충분히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번엔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계란 및 알 가공품, 김밥 같은 조리식품, 육류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음식에 뼈가 붙어 있다면 열이 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오래 끓이셔야 되고요. 또 집에서 계란 요리 하실 때 만지기 전후 따뜻한 물에 비누칠을 해서 손을 30초는 씻으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른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봄, 가을, 겨울에 모두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겨울에 집중됩니다. 감염된 물이나 음식은 물론 감염 환자를 통해서도 옮으니까요. 끓이고 소독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환자 접촉을 피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로 봄에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입니다. 이 식중독균은 고기, 튀김류, 국, 카레 등에서 발생하고요. 고온에서도 강한 데다 씨앗을 뿌려서 다시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조리하지 마시고 또 음식을 한꺼번에 보관도 마시고 소분하세요. 이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간단히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가장 쉬운 식중독 예방법 뭘까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입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름철보다는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고 생각해서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가을철에도 낮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이 자라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는 음식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식중독 발생이 줄어든 것을 보면 식중독은 철저한 위생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위생점검에서 20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6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종사자의 위생관리 미흡, 식재료 구매 및 검수 관리 부족, 보관관리 미흡, 전처리 및 조리가열 미흡, 조리기구 관리 미흡, 조리시설 관리 부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방법. 식중독을 예방하는 6가지 방법 기억하고 실천하자 6가지 방법 익혀 먹고 끓여 먹고 보관 온도 기억해 손을 씻고 부분 사용 세척 소독 기억해 안전한 식생활 36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위생은 식중독 예방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급식 종사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유효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단순 배신 인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음식 운반까지 하고 있다면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는 꿀팁입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국민비서 9B에 신청하면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릴 걱정 없겠죠? 조리 종사자분들은 조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특정 증상이나 질병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열, 설사, 구토,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이 있으면
조리 작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식중독균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처치를 한 후에만 조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교차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위생적인 복장 착용 기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화장, 장신구, 마스크, 앞치마, 상하 복장, 유생모, 신발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요. 현장에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위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생 복장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리나 배식 시 마스크는 어떤 종류를 써야 할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덮는 거예요. 청소나 설거지할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기구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할 때 고무장갑과 모자를 착용하는데 반지나 귀걸이를 꼭 빼야 할까요? 네, 꼭 빼셔야 합니다. 장신구가 음식에 떨어질 위험도 있고요. 세균의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회용 유생모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귀와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매일 교체해서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복은요, 오염 상태가 잘 보이도록 밝은 색상과 긴 소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위생은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손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해서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쉽게 전파돼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리장에는요, 손 씻는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요.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서 종사자들이 수시로 이를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은 아주 많습니다. 음식을 만지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청소 후 등 손을 씻는 것은 반드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무장갑 역시 손처럼 깨끗이 씻고 관리해야 하며 고무장갑의 내외부를 모두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션은요, 손 표면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손 씻기와 고무장갑 관리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무장갑, 앞치마, 행주와 같은 도구들은 반드시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색상은 유치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 도구가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차 오염은요, 음식이나 식재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이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구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업을 다니다 보면 자주 목격하는 부주의한 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실에서 앞치마 차고 계시는데 배식 앞치마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배식 전용 앞치마는 반드시 따로 준비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배식 전에 꼭 갈아입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유치원마다 색을 정해서 구분해서 사용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누구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표식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고
각 도구를 사용하실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구를 걸어둘 때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서로 붙어 있으면 오염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격을 유지해서 걸어두는 건 역시 위생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위생복과 외출복, 조리용 신발과 외출용 신발은 구분해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현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한 고무장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로 세척한 다음 소독액에 담가서 완전히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세균이 고무장갑 표면에 남아서 다른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 소독도 중요합니다. 특히 신발 소독조를 비치해서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가정용 바닥처럼 물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는요, 외부에서 사용하는 신발과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신발을 반드시 구분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검수와 식재료 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는 납품된 식재료가 발주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식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급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함께 복수 대면 검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식재료가 먼저 배송되고 나중에 조리사 선생님이 출근해서 혼자 확인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면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재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 대면 검수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는 식재료가 확인되면 즉시 반품하거나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검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생복을 먼저 착용하고 식재료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와 식재료의 품질 및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온도는 육안 확인이 아닌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외포장은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수대에서 반드시 해체하고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식품은요,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일 사용할 식재료라면 해동된 상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식재료가 반드시 얼어 있어야 합니다. 녹아서 들어오는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부패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냉장식품부터 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냉장식품, 냉동식품, 신선식품, 상온 저장 식품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검수 기록지는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검수 기록지에는요, 소비기한, 온도, 품질 상태 등을 비롯해서 적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성 요령 숙지하셔서 잘 적으시고 최소 3년간은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검수 중 한 제품에 여러 소비 기한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장 빠른 소비 기한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가장 빠른 기한 하고 물결 무늬하고 가장 늦은 기한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무표시 식품이란 허가된 시설에서 제조되었지만 법적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찢어져서
확인이 불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 그리고 소분한 식재료에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무허가 식품은 무엇일까요? 무허가 식품은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농산물 또는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제조한 식품 그리고 지인이 만들어준 식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허가 식품과 무표시 식품은 절대 급식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을 소분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는요, 식품 표시사항 라벨을 꼭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에서 김치를 담가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표시사항 라벨을 붙여 보관하시고 유치원에서 제조한 김치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면 부패하거나 변질된 식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봉 전과 후의 보관 방법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은 개봉 전에는 실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관 조건을 정확히 지켜서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고와 냉동고의 온도 관리는 급식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냉장 온도는 5도씨 이하,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유지하기, 너무 많은 음식 보관하지 않기, 박스채로 보관하지 않기,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혀서 넣기, 급식 외의 물품은 별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급식의 물품 스티커를 부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작업위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위생은 급식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위생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묶음으로 납품된 채소는 묶인 상태 그대로 세척하면 효과적인 소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묶음을 풀어서 개별적으로 세척 및 소독을 해야만 세균과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채소와 과일은 유효염소 용도 100에서 130ppm의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3번 이상 세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식중독균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척을 깨끗하게 했는데 굳이 소독까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척과 소독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할 경우는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척제의 종류도 1종, 2종, 3종에서 과일, 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 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된 거 기억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세척제와 식품은 같은 곳에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 여러분들의 고민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흐르는 물에 씻을까? 물에 담가 씻을까? 둘째, 얼마나 오래 씻을까? 셋째, 세제나 식초, 소금, 베이킹소다 뭘로 씻을까? 생채소와 과일을 세척하고 소독할 때는요, 특히 소독할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소독액을 사용하고요. 작업 순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척,
그리고 흐르는 물에 애벌 세척해서 본 세척하고 그 다음에 소독액 제조한 다음에 유효염소 농도 확인하는 거 100에서 130 pp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 담근 후에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가열 조리는요, 식품 속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가열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가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식품의 중심부가 75도씨 이상, 폐류는 85도씨 이상에서 1분간 가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식품이 내부 중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중심부가 75도씨 1분 이상 가열되고 있는지 탑침 온도계로 측정하고 기록지에도 남기시면 됩니다. 폐류는 85도씨 1분 이상입니다. 이렇게 잘 가열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내부 중심 온도를 측정했을 때 75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가열하고 다시 측정해 주셔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전류는 3개 정도 겹쳐서 하시고요. 튀김류는 가운데 1개와 가장자리 2개, 오븐 요리는 상중하 칸에서 각각 온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가공된 완제품도 똑같습니다. 밥이나 국 종류는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용한 온도계는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하고 건조해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교차 오염입니다. 교차 오염이란 것은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식재료, 도구, 사람 등을 통해 미생물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차 오염이 발생하면 미생물이나 세균이 여러 곳으로 퍼져서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리실에서는 이런 교차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부주의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으로 나누어서 작업하시고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작업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사실 학교처럼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설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구획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요, 전처리 작업하고 나서 세척과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위생복장은 용도별로 꼭 구분해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분해서 착용은 하시는데 앞치마나 고무장갑을 그냥 포개 넣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의미가 없겠죠. 반드시 간격을 유지해서 걸어두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교차 오염은 모든 과정에서, 즉 식재료 준비에서부터 음식을 섭취할 때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 요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요리를 다 하고 보관하는 과정까지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로 바로 생채소를 손질을 하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작은 비주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작업마다 위생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독이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세척과 소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채소와 과일, 손과 고무장갑, 그리고 냉장, 냉동고, 세척 소독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까지 관리하진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도마 양면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절대 양면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닿았던 부분이 오염된 상태로 다시 식재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침 온도계도 세척, 소독, 건조해서 전용 용기에 보관해 주셔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존식은요,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급식소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간식도 포함해서 제공된 모든 음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존식을 제대로 관리해 두셔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관식을 깜빡하고 보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보존식 담는 방법인데요. 보통 1인 분량을 담습니다. 150g 이상 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멸치나 김처럼 가벼운 음식들은 중량 맞추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보존식 용기에 꽉 채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분씩 가공된 완제품은요, 식품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식은 6일 동안 보관했다가 폐기하시면 되는데요. 폐기하시는 시점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요일별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월요일에 보관한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요일별로 관리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급식기구 위생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직접 닿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니까 세척과 소독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급식 기구를 손으로 세척하는 경우입니다. 애벌 세척과 본 세척, 헹굼, 소독, 건조, 보관 이 순서로 진행하시는데요. 애벌 세척으로 큰 이물을 제거하고 본 세척에서 꼼꼼히 닦아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소독 후에는요, 물기를 행주로 닦으시면 오히려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 건조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외선 소독에서 중요한 점은요, 자외선 소독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소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외선은 닿는 부분만 소독이 가능합니다. 엎어놓거나 포개 놓으시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니까 겹치지 않게 배치해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분 램프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염소계와 산성계 약품을 절대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약품이 섞이면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살균제 소독제는요, 희석해 놓고 지나면 효과가 줄어드니까 하루 종일 희석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번 그때그때 제조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살균 소독제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하시고, 둘째, 작업 전에 반드시 장갑과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시고, 셋째, 소독제는 식품과 구분해서 보관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 및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급식 환경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철저하게 조리를 한다 해도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은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꼭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뚜껑이 있는 페달형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손으로 뚜껑을 열지 않고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세척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 방법도 조리실 이외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시고, 배출 장소는 쥐와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장소 복장을 착용하고 배출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급식소에는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창문에 에어커튼이나 방충망이 설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절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동절기에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역을 하셔야 하고요. 소독이 끝난 후에는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해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식소 조리장은 기본적으로 구획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업 과정 중에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세척실 등을 벽이나 문으로 구획해서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획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낮은 벽을 설치하거나 작업구역, 일반 청결 표지판을 이용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구역, 구획 구분이 어려운 경우 예시입니다. 전처리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척, 소독하고 그 다음에 조리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안전하게 급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물 관리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거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물 사고는 보관이나 취급 부조리로 주로 발생하고요. 또 제조 과정에서나 방충, 방서 관리가 부족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작업자의 복장 불량이나 비위생적인 행태 등으로 나타나니까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물 종류별 혼입 예방입니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 그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점 롤러로 위생복에 묻을 수 있는 머리카락은 제거하고, 특히 방문객도 위생복장 착용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거는 검수 시 식재료 꼼꼼하게 선별하시고 식재료 세척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조리실 방충문과 방충창을 완전히 닫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자주 비우시고, 그 다음에 금속 혼입 예방, 금속기기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하시고,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물건 사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및 포장재질 혼입 예방이 있는데요. 소스통이나 식재료 용기 등의 파손 여부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검수 후 외부 포장은 폐기하고, 특히 비닐 포장 원재료는 사용 전 비닐 포장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급식에서 발견된 이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물이란 식품들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 위생상 유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연산물 상태인 농수산물 원재료에 함께 혼입되어 납품된 이물,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거나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부위 등에 있는 물질, 그리고 식품이나 원료식품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유기, 털, 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물로 그 양이 적고 우리 사람에게 유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물로 보지 않습니다. 급식에서 이물 사고가 발생 시 대응 방법입니다. 작업 중에 이물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그 식재료는 반품하거나 교환해 주셔야 하는데, 양이 적고 위험하지 않다면 세척해서 사용하고 일부만 교환 가능합니다. 배식 중에 이물질이 나왔다면 바로 영양사 선생님이나 관계자에게 알리고 배식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물과 관련된 음식은요,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류 작성 부분입니다. 중복된 서류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서류는요, 급식 운영 중에 일어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되니까 꼼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 구매 검수서,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 배식 기록지, 급식 일지, 보존식 기록지, 이 서류들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식재료 검수서 작성은요,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원산지도 확인하고 수량도 확인하고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인하시고 품질 상태, 온도 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반품하시고,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지입니다. 사실 이 기록지를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업 공정 순서대로 적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초무침을 만든다고 하면 재료명에 오징어 적고 취급 및 조리 방법에는 씻기, 다듬기라고 쓰면 됩니다. 당근, 오이, 파 같은 재료들도요, 다듬기, 세척, 소독 과정을 함께 적고, 그 다음에 소독제 농도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오징어 데칠 때 중심 온도 75도씨 이상 1분 이상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온도 기록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보셔야 늡니다. 요거는 아까 오징어 초무침 설명 들었습니다. 자, 배식 기록지 작성입니다.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식 기록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만약에 조리 완료 후 배식 완료까지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요 밑에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교실 배식의 경우 배식이 완료된 마지막 반의 마지막 원화가 배식 완료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미리 다 똑같이 작성해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기록지입니다. 급식 일지는 급식 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검식, 음식의 맛, 온도, 조화,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확인해서 검식란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 냉동고 온도 하루에 2번 확인하시고, 언제 확인할까요? 출근 직후에 한번 하시고, 퇴근 무렵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별도 설치된 외부 온도계와
냉장, 냉동고 설정 온도를 확인하고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서 기록해 주시는 건데요. 만약에 온도가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온도를 다시 조정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고장이라고 표식을 부착하고 즉시 수리하셔야 됩니다. 식기세척기 관리입니다. 식기세척기나 식기소독고가 있다면 온도 확인해서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머라벨 부착하시고, 자, 이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존식 기록지입니다. 당일 제공된 모든 음식을 항목별로 기록해서 기록지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식 기록지를 따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존식 폐기할 때 같이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